드디어 이제 총론, 기초이론, 재정지출론, 재정수입론, 그다음에 재정정책론. 자, 정부 경제가 여기까지잖아요. 복지재정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재정정책론을 보고, 아마, 오늘 다 보려고 했더니 한 시간이 앞에 잘려가지고 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1교시 시험 보고 2, 3, 4교시 보충하면서 추가 설명하고 복지재정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정책에 보면 재정정책이 뭔지 1장에서 개관했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시장에서 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경제안정, 3장에서 경제안정 재정정책, 그 다음에 4장에서 안정성장 재정정책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 정책 수단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재정정책, 금융정책, 환율조정, 직접조정, 통제, 변경 이런 게 다 이제 경제정책이죠. 경제정책이다. 그 중에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팀벅에는 이렇게 분류를 했네요. 양적 정책수단, 질적 정책수단, 변혁 이렇게 분류했죠. 양적 정책수단으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질적 정책수단으로 조세개혁 이런 것들, 질적 정책수단, 그 다음에 변혁, 사회제도의 특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팀벅에는 이렇게 분류했다. 그럼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하냐? 효율성과 유효성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죠. 한정된 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 목표에 대해서 최적의 정책 수단이 선택돼야 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선택 문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과 유효성이 판단 기준이다 이런 얘기죠. 자, 재정정책을 먼저 보죠. 재정정책. 한 나라의 국민소득, 실업률, 고용수준, 물가수준 등 거시적 집계 변수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가 주도해서 행하는 모든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슈멜데스는 재정정책을 이렇게 설명했죠. 구조조정, 경기조정, 소득 재분배, 사회복지 향상 및 금융질서의 확립 등 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공지출 및 공채 등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조작하는 일련의 조치, 그것이 바로 재정정책이다. 슈멜데스는 이렇게 봤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정책, 한 나라의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제재정학에서 다루는 재정정책, 단순히 정부가 수행하는 정부 지출 또는 조세를 조작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적 경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자, 재정정책의 그런 목표는 뭐냐?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그 다음에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부의 공평한 분배죠. 이 세 가지다. 이 중에서 이제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완전고용 뭐요? 노동의 완전고용이죠. 노동. 자, 생산노조 중에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 중에 토지는 지금 빼고 노동과 자본을 냈는데 이 중에 노동을 완전 고용하고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이용을 해야 돼요. 완전 이용을 한다. 자, 노동의 완전 고용, 자본의 완전 이용. 근데 자본의 완전 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동의 완전 고용이다. 그다음에 물가 안정과. 그래서
각 나라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이 완전 고용은 뭐야? 완전 고용을 못하면 발생하는 게 뭐죠? 실업이죠, 실업. 실업과 물가 안정. 이게 뭐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죠. 그죠? 미국에서 연준에서 이자율을 볼 때,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 그 기준을 뭘 가지고 판단하나요?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실업과 인플레이션. 다시 얘기하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자, 완전 고용. 노동시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될 수 있는 상태. 최근에는 자연실업률 개념을 도입했다. 자연실업률을 유지하는 고용 수준을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3%? 3% 정도. 한 3%에서 4% 정도로 보죠. 실업률을. 현실의 정부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완전 고용. 그다음 물가 안정. 일반적으로 물가 수준 안정, 생계비나 그 밖의 물가 지수로 표시되는 평균 물가의 안정을 의미한다. 경제에 바람직한 경제 상태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건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물가가 계속 오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오는 인플레이션이 왜냐? 그 비율이 보니까 뭐하고 같더라? 피처의 MV는 PT하고 MV는 PY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결국 뭐가 올랐다? 이 물가가 오른 거는 결국 뭐다? 통화량 증가더라. 20년, 30년을 놓고 보니까 결국은 통화량 증가에 와 상관관계가 거의 90%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90%가. 물가는 뭐 때문에 올랐다? 통화량.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오르더라 이런 얘기지. 자, 물가 안정. 물가 수준의 변화는 물가 상승률 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그죠? 예. 각국은 다양한 재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물가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해놓고 지금 그 다음에는 책에는 안 써놨잖아요. 그게 뭐야? 금방 얘기했던 MV는 PY.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올랐냐? 20년, 30년 보고 통화량하고 비슷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 모든 국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초 요건으로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을 달성을 목표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성장의 과실로 소득과 부를 적정히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요즘 보면은 영국이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영국이래요. 서민들이. 그리고 영국의 1%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해 본 거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요즘 영국이 지금 말이 아닌가 봐. 영국이 좀 뭐 어디서 탈퇴해가지고 또 더더욱 힘들어져 버렸잖아요. 자, 재정 정책의 수단. 자, 조세 수입이 정부 지출보다 크다. 흑자 재정이죠. 흑자 재정이다. 그럼 흑자 재정이 이루어지면 총수요가 줄어들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조세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적자 재정이죠. 그러면 총수요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자, 재정정책 수단으로 재정 투융자, 재정 투자와 융자, 투융자죠. 비이전 지출, 정부 투자 지출 얘기하는 거죠. 비이전 지출. 그 다음에 정부 융자, 금융적 융자 활동. 각종 보조금,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개선, 소득의 재분배 효과, 경상 지출, 비이전 지출, 정부 소비 지출, 조세, 증세, 감세, 금융정책 수단, 일반적 금융정책 수단, 일반적, 그 다음에 선별적 이렇게 나눠놨죠. 일반적 수단으로 공개시장 조작한다. 공개시장. 중앙은행이 통화량이 부족하면 국공채를 매입한다. 국공채를 매입한다는 게 뭐야? 종이쪽지를 발행해주고, 자, 통화량이 부족하면 종이쪽지를 갖고 있는 걸 푸는 거죠. 국공채를 매입한다.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종이쪽지 국공채를 사들이는 거야. 사들이면은 종이쪽지와
예? 들어오고 돈이 시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개시장에 조작을 한다. 국공채를 매입하면서.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 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풀어줄 때 지급준비를 3%로 할까, 5%로 할까, 10%로 할까. 그 비율이 올라갈수록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지급준비율에 의해서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할인율 정책.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재할인율을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시중에 돈이 많냐 적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선별적 금융정책, 이자율 규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금리를 직접 통제한다.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 규제, 국내 여신, 중앙은행의 자산, 시중은행의 자산 등 최고 한도를 설정한다. 선별적 금융 지원 등 금융당국이 특정 산업이나 업종에만 자금을 지원하는 조치들이다. 이렇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수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현대는 이제 현대통화이론이라고 해서 MMT 이론이 있는데, 대충 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자, IS 곡선은 뭐예요? IS 곡선은 I, 인베스트먼트, 투자, S, 세이브, 저축이요. 투자와 저축 곡선이잖아요. 투자와 저축. 이거는 뭐죠? 이거는 실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물 경제. 실물 시장을 얘기한다. 실물 시장을. 그에 비해서 LM은 뭐야? LM은 이거는 화폐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폐 시장을. 화폐 시장. 화폐 시장을 얘기한다. 실물 시장을 대표하는 IS 곡선, 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LM 곡선을 가지고 살펴보면 된다. 그래서 IS 곡선이 실물 시장의 IS 곡선이 수직인 경우, 케인즈 모형, 투자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인 경우, 이건 고전학파 모형, 투자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다. 여기는 위에는 비탄력적이고 가운데 겸해 있다. 그러면 이 IS 곡선과 LM 곡선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LM 곡선만 지금 그려놨죠. LM 곡선이 수직이면 고전학파 영역. 그러면 여기는 IS 곡선이 수평인 구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LM 곡선이 수평이면 케인즈 영역, 유동성 함정이죠. 케인즈 영역. IS 곡선은 수직이 되는 거죠. LM 곡선이 수평이면 IS 곡선은 수직이 되고. 케인즈 영역에서. 그 다음에 고전학파 영역에서는 LM 곡선이 수직이면 IS 곡선은 수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자, 케인즈 영역, LM 곡선의 수평, 투기적 화폐 수요가 무한대이다. 유동성 함정, 금융정책에 효과가 없다. 이건 금융정책에 효과가 없다. 고전학파 영역, 수직인 영역, LM 곡선이 수직이다. 거래적 동기와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반영되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에 무력하다. 여기서는 중간 영역, 둘이 짬뽕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LM 곡선이 수평, 뭐 이거 금방 설명했던 거고. 자, 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는데, 자, 거시경제학이 어떻게 기본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케인즈의 단순 모형, 케인즈의 일반 모형, 그 다음에 각 학파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학을 알려면 이제 미시경제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미시경제, 이거죠, 뭐. 기업과 가게를 넣고, 우리가 맨날 그랬던 그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이다, 이 그림이다 말이에요. 생산 요소 시장, 생산물 시장. 그죠? 가게는 효용 극대화되고, 여기는 수요, 소비를 나타내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주게하고, 여기는 공급, 생산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서 시장에서 균형이 이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Q스타, B스타. 이게죠.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이죠. 그러면 아담 스미스가 뭐라 했습니까?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지금 이게 화살표 시계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물이 돌아가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가 돌아가는 겁니까? 가격이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여기서 균형을 잡아주냐?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을 잡아준다 이러니 가격이. 예? 가격이. 가계는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고 이기심이죠. 기업도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이기심이다.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서 이 시장이 균형을 잡아준다. 그 균형을 잡는데 아담 스미스는 뭘 하겠습니까? 아담 스미스는 원래 누구였죠? 도덕 선생님이야, 도덕 선생님. 글래스고 대학인가요? 영국의 도덕 선생님이었죠. 도덕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보는 거야.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선이야, 선. 근데 그거를 아담 스미스는 유럽 사람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정한 관찰자라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공정한 관찰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시장을 어떻게 잡아준다? 균형을 잡아준다고 봤어요. 균형을 잡아준다고. 그래서 고전학파 계열들은 자, 이 국민 경제가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자동으로 균형을 이루어지면 그게 공익극대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시장이 균형을 잡아주니까.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이제. 이 공익극대화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공익극대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구성에 오르다. 구성. 그거를 구성에 오르다. 시장이 자동으로 균형을 잡아서 공익극대화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루지 못한 상태를 뭐라 한다? 구성에 오르라 한다. 구성에 오르. 이해되시죠? 구성에 오르다. 무수히 많은 가계와 기업이 사익극대화를 실현하면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가격이잖아요. 손의 인도에 의해서 전체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이 극대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는. 스미스 경제학은 가계와 기업으로 하여금 어떻게 적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느냐가 핵심적 과제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가계는 효용극대화,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경제 주체들의 사익극대화 추구 행위는 아담 스미스의 믿음과는 다르게 조정자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공익극대화를 연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현실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거로 인해서 공익극대화, 즉 최적화가 이루지 못한다. 이처럼 개별 경제 주체들은 자신의 영역에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구성의 오류 상태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구성의 오류 상태에 빠졌어. 빠진 게 이제 언제죠? 세계 대공황이다. 이런 얘기야. 거기에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게 이제 케인즈다. 이런 케인즈가 이 미시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을 창출했다. 이런 얘기죠. 거시경제학. 자, 국민경제 순환 과정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자, 거시경제학.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구성의 오류가 발생했다. 사익극대화 추구가 자동으로 공익극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구성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가만 놔둘 것이냐. 고전학파 계열은 그냥 가만 놔두자고 그랬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시장이 알아서 조정한다고 그래서. 근데 케인즈 주자들은 그냥 아니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을 때까지가 안 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시장에 잡히면 그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죠? 케인즈 경제학이다. 케인즈 경제학이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금 죽었는데 가만 놔두면 스스로 치유돼서 고쳐질 때까지 가만 놔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말이야. 안 되겠다. 시장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그 시장을 치유해주겠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2정리라고 그랬죠.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앞에 설명했잖아요. 나온 거지. 1930년대의 경제 대공황. 가계와 기업의 사익극대화 추구가 공익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경제 전체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던 구성의 오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그때와 비슷하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이 1920년대, 3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스미스의 경제학을 계승하고 있던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수급 조절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관망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 기다리면 언젠가는 되겠지, 기다리면. 근데 그게 너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너무 고통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케인즈는 사익극대화가 반드시 공익극대화와 연결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국민경제의 바람직한 상황의 구현은 가계와 기업의 사익극대화 달성뿐만 아니라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빚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도 적절할 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등장했죠. 케인즈 경제학이. 자, 거시경제학의 등장. 거시경제학의 등장. 거시경제학. 한 나라 경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시적 직계 변수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 한 나라 전체의 경제적 실상, GDP, 물가지수, 고용수준, 인플레이션, 실업률, 국제수지 등과 같은 거시적 직계 변수는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떤 처지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에 해당한다. 케인즈,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아담 스미스가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고 경제학의 아버지라면 거시경제학은 케인즈다, 이런 얘기죠. 케인즈에 의해 정립된 거시경제학은 이 독립적인 입지를 확보하면서 발전을 거듭했고,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 계열은 거시경제 불균형 결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등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학문적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전학파 계열과 케인즈 계열로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경제의 조리를 두 가지로 분류되죠. 이렇게 쭉 이제 케인즈 고전학파 계열로 쭉 오고, 이제 케인즈 계열로 쭉 오죠. 이게 이제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죠? 주로 1960년대까지 거의 시대적인 그 시대를 주름 잡죠. 케인즈 경제학이. 그리고 1970년대가 오니까, 자, 1970년대가 오니까 뭐가 생기죠? 석유 파동,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죠. 그러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이 케인즈 이론이 잘 안 먹혀드는 거죠. 안 먹혀들으면서, 198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신자유주의, 고전학파 계열의 신자유주의들이 오다가 거의 한 2005년까지 주름 잡고, 지금 현대에 주름 잡고, 이제 신자유주의자들도 한 30년 주름 잡다가, 여기도 이제 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경제 이론이 그 시기에, 여기 이제 이전에는 고전학파 계열들이 잘 맞았잖아요. 맞았다가, 이게 이제 고장나니까, 구성오리로 고장나니까, 여기죠. 여기가 고전학파. 여기 이제 케인즈 학파들이 주리를 잡다가 또 이게 경제 변혁이 있어서 또 안 맞으니까 이제 고전학파 계열의 신자유주의들이 주름 잡다가 그것도 이제 한물 가고 새로운 경제 주류들을 이렇게 형성해 오는 거죠. 자, 어쨌든 거시경제학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제 빛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러면 60년대 이후에 이거 없어졌냐? 그러지 않죠. 두 개가 같이 상생하면서 쭉 가고 있는 거죠. 자, 거시경제학의 기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거시적 균형이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고시적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럼 총체적 수요는 뭐냐? 총체적 수요는 자, 첫 번째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이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균형만 가지고 따지고 총체적 공급은 Y는 FKL에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에 의해서만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은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에 의해서만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수요는 YS, 생산물 시장의 YD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거로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 또 여기에 이제 X 마이너스 M 들어가죠. 이렇게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케인즈의 단순 모형이라고 한다. 단순 모형이라 한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총체적 수요를 생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물 시장, 이게 IS 곡선이죠. 뿐만 아니라 화폐 시장도 같이 분석하겠다 이게요. 화폐 시장, 이게 LN 곡선이잖아요. LN 곡선. 같이 분석하겠다 이런 얘기죠. 같이 분석하겠다. 그리고 공급은 마찬가지로 YS는 FKL.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은 노동으로만 분석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단순 모형에서는 자 I는 I0, G는 G0 이거는 넣고 G0 이거 뭐냐면 정부 지출과 투자는 뭐다? 외생 변수다.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고정되어 있다고 봤다. 그래서 뭐로 분석했다? 이거로만 분석한 거예요. 소비로만 분석한 거지, 소비로만. 이거로만 분석한 거지. 이것과 이거로 분석한 거죠. 이게 케인즈의 단순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케인즈의 단순 모형. 근데 케인즈의 이제 일반 모형. 이게 일반 모형이죠. 일반 모형. 일반 모형은 이제 이걸 푸는 거죠. 자, 이 투자를 내생 변수로 본 거지. 내생 변수로. 여기는 외생 변수로 봤잖아. 투자를 내생 변수로 보고 뭐까지? 화폐 시장까지 같이 해서 ISLM으로 분석하는 거죠. ISLM 곡선을 통해서 총체적 수요를 분석하고 총체적 공급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노동으로 노동 생산 요소 중에 자본과 노동 중에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노동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분석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체적 수요. 케인즈학파는 거시 생산물 시장 IS 곡선과 화폐 시장 LN 곡선이 국민 경제의 수요 측면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을 결합해서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수요 곡선을 도출했다. 이게 케인즈 일반 모형을 얘기하는 거죠. 총체적 공급은 단기적 생산함수 Y는 FKL로 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고용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다. 국민 경제의 총체적 공급 곡선을 도출했다. 한 나라의 경제의 공급 수준 내지 생산 국민소득은 자본량이 일정하다고 봤다. 케인즈의 단순 모형과 일반 모형. 케인즈의 단순 모형은 거시 생산물 시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해서 국민소득의 결정 과정을 설명했고, 케인즈의 일반 모형은 거시 생산물뿐만 아니라 화폐 시장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분석했다. 금방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보죠.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의 기본 체계. 고전학파들이 보는 거시경제학이에요. 민간 부분만에 의한 분권적인 사익 추구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그죠? 고전학파 얘기는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균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고전학파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 경제 전체의 모습을 조망하는 거시경제학이 불필요하다. 고전학파 계열의 경제학자들도 거시경제학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밑에 보면 현실의 경제는 시장의 작동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겪는다. 이에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의 모습을 파악하는 거시경제학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고전학파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 기능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거시경제 현상을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을 근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고전학파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동이 시장을 매개로 최적의 상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한 경제 상황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케인즈는 국민소득이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때 형성되는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총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민소득이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 자,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민소득이야. 근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목표라는 바람직한 상태의 국민소득. 그걸 뭐라고 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란다. 완전고용 국민소득. 자, 균형 국민소득, 완전고용 국민소득.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가상이잖아요. 가상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야. 그 상태의 국민소득을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근데 시장에서 현실 국민소득보다 균형 국민소득이라고 한다. 근데 고전학파 계열은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봤다. 이래. 두 개가. 일치한다고 봤다. 고전학파는 일치한다고 보는데 케인즈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 일치하지 않았고 구성 오류로 인해서 그러면 자,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통해서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국민소득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수요 YD는 CIG다 이런 얘기죠. CIG죠. 그럼 YD는 C는 A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 스몰 c y 마이너스 t0 ty 이거는 정액세, 이거는 정액세, t0는 정액세, ty는 비례세. 그래서 이것이 소비 C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는 I0, G0 이거는 내생변수, 외생변수라고 봤잖아요. 단순 모형에서 이거는 외생변수로 봤다. 주어진 것으로 봤다 이게요. 외생변수. 이거 가지고 분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외생변수. 그래서 뭐로만 분석했다? 소비로만 분석했다. 소비로. 그래서 총체적 수요 함수가 이렇게 됐다. YD는 스몰 a 플러스 스몰 c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t0 마이너스 ty 괄호 닫고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총체적 수요. 물론 총체적 공급은 아까 봤듯이 YD는 Y인데 이건 어떻게 됐다 그렇죠? Y는 FKL이다.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에 있어만 분석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뭔 얘기냐? 원점을 통과한다 이런 원점을 통과한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은 저 YS와 YD가 일치하는 이점에서 형성이 된다.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Y는 1-C, 1-T, 비례세가 들어있으니까 T가 들어있잖아요. 1-T에 A-C, T0 플러스 I0 플러스 G0. 이렇게. 자, 이것이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 이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일치하면은 바람직한 상태고 일치하지 못하면 인플레 또는 디플레가 발생하는 거죠. 인플레 또는 디플레가 발생한다. 아까 자 I는 I0, G0 여기 뭐죠? 투자 수요와 정부 수요는 뭐다?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봤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다 이해되시죠? 그럼 또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수평축이 Y잖아요. 이게 소득이다, 소득. Y가 소득이고,
소득, 이거 수직층은 뭐죠? CIG, CIG, 응? CIG, C,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런 얘기죠. 자, 투자와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I0, 수평이야, 수평. I는 I0, I는 I0죠. 근데 정부 지출도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G는 G0죠. 이렇게. G는 G0, G는 G0다. 이러는. 그리고 소비에 의해서 판단하잖아요. 소비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초 소비가, 여기 스몰 a가 기초 소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소비 함수 C는 A 플러스 C, 가처분수도 Y 다시는 A 마이너스 C, T0 플러스 C, 1 마이너스 T, Y. 이렇게 계산돼.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합치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수직으로 다 들어올려서 그림을 그리면 총체적 수요는 이렇게 그린다. 세 개를 다 합친 거잖아요. 이렇게 그린다. 그래서 YD는 A-CT0 플러스 I0 G0 플러스 C 1-TY 이렇게 된다. 이게 총체적 수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총체적 공급은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 45도 이것이 총체적 공급 곡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YS는 Y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만나는 이 점에서 거시경제가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이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균형 국민소득 이해되시죠? 저것이 바로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고전압파는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항상 일치한다고 봤다. 그래서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케인즈학파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돼서 시장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 원리가 뭐다? 후생경제학의 제2정력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아까 봤던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야. 자, 여기다. 자, 총체적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총체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것이 균형이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인데 이것을 뭐다? 완전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다. 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이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균형 국민소득이 여기는 일치하는 거죠. 균형 국민소득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일치한다. 일치한다. 근데 왼쪽 보면은 자, 총체적 수요가 이 밑에다. 이런 얘기 밑에. 총체적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총체적 수요와 총체적 공급이 일치하는 거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 뭐다? 이 Y2 이것이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이고, 균형 국민소득이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완전고용 국민소득은 YF죠. YF 여기다. 그럼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미달하잖아요. 소득이 너무 적어. 그럼 균형 국민소득을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끌어올려줘야 돼. 소득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소득을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디프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자, 총체적 수요 곡선과 현실의 수요 곡선의 이 차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이걸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그죠? 디플레이션 갭.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준다. 이거.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자, 정부 지출이 부족하죠. 그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여기서 델타 G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이 총체적 수요 곡선이 위로 올라가게 해야 된다. 이거. 정부 지출 증가 또는 조세를 감소시키든지 정부 지출을 증가함으로써 이 총체적 수요 곡선 이것이 이 위로 올라가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접하잖아요. 그럼 완전고용 국민소득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소득이 어디죠? Y2에서 Y1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이 소득 증가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된다. 정부 지출. 조세를 줄이든지 정부 지출 증가. 디플레 갭에서는 조세를 줄이든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을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을 요거를 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지. 위로 가게끔 이렇게 해준다. 그럼 이 위에는 뭐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에 접하잖아요. 여기에. 그럼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이야. Y1이 균형 국민소득이에요. 이게 균형 국민소득.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너무 높아. 소득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시장 균형을 위해서 균형 국민소득을 줄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G를 줄여야 된다. 이래. 델타 G를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죠. 정부 지출을 줄이든지 세금을 올리든지 호황이니까 세금을 많이 거대하게 올려야 되잖아요. 세금을 올리든지 정부 지출을 줄여서 이 총수요 곡선이 밑으로 오게끔 해야 된다. 밑으로 오게끔. 이거는 위로 가게끔 하고 밑으로 오게끔 해야 된다. 그럼 이 총수요 곡선 밑으로 오면 이렇게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치해서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저 위에 거는 정부 지출을 줄이든지 조세를 늘림으로써 이런 재정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균형 국민소득과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일치하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균형 국민소득, 완전 고용 국민소득 개념이 나왔죠. 인플레이션 갭, 디플레이션 갭. 이해되시죠? 자, 정부 지출 승수 효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아까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소비만 놓고 보자는 거죠. 소비만이 아니네. 다 이제 뒤에 붙었네. 자, 총수요 곡선이잖아요. 총수요 곡선이, 자, 여기 이 총수요 곡선과 이 총공급 곡선이 일치가 여기서 하면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잖아요. 이게 완전고용 국민소득이다. 완전고용. 근데 현실의 국민소득이 OY 제로야. 여기단 말이야. 여기단 말이야. 여기.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야. 그러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재정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 이 제로에서 출발해서 A점으로 올라가고 다시 B점으로 올라가고 C점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디에 수렴한다? 이 제로에서 이 원점으로 수렴해 간다. 수렴해 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국민소득이 OY 제로였던 것이 국민소득이 OYF로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고용 국민소득으로 늘어나잖아요. 뭐 때문에? 정부 지출 증가로. 그래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균형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균형 국민소득이 몇 배 증가하느냐? 배율. 몇 배 증가하는 그 배율을 뭐라 한다? 승수라고 한다.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한다. 응?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한다. 자, Y는 CIG, Y는 CY 플러스 A 플러스 I0 플러스 G.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요걸 이제 풀어보면 자, Y는 CY 플러스 A 플러스 I0 플러스 G0잖아요. G0죠? G0죠? 그럼 요거를 미분하면 델타 Y는 C 델타 Y 플러스 델타 G 이렇게 되겠죠. 델타 G. 그럼 어떻게 되죠? 델타 G는 이쪽으로 오면 1-C 델타 Y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델타 G분의 델타 Y는 1-C분의 1이죠. 그럼 뭐예요?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이 델타 Y만큼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이 뭐야? 이게 델타 Y라고 보죠. 응? 국민소득이 변동분이잖아요. 델타 Y. OY 제로에서 OYF까지 이걸 델타 Y라고 한다. 저 델타 Y는 델타 G를 얼마만큼 늘리면 저 델타 Y만큼 되느냐 이거야. 그것이 뭐다? 1-C분의 1이다.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이다 이런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
정부 지출 승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정부 지출 승수다. 이런.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1-10분의 1이다. 어떨 때? 정액세일 때. 비례세일 때는 어떻게 되죠? 비례세일 때는 이렇게 되죠. 1-C 곱하기 1-T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게 정부 지출 승수가 되죠. 비례세일 때는 이렇게 바뀌죠. 정액세일 때 정부 지출 승수가 1-C분의 1이다. 자, 똑같은 원리로 계산해서 여기서 그러면 국민소득을 5Y0에서 5YF로 늘리려면 정부 지출을 증가하든지 또 뭐 해야 되죠? 세금을 줄여주면은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세금을 얼마만큼 줄여주면 국민소득이 저만큼 늘어날까? 이게 뭐죠? 조세승수다. 이거죠. 조세승수. 이해되시죠? 조세승수 개념. 자, 세금을 얼마만큼 줄여주면 국민소득이 이만큼 늘어날까? 이런 얘기죠. 응? 이게 조세승수다. 조세승수 개념. 이건 뭐죠? 조세승수는 증세승수, 감세승수가 돼. 이거는 뭐야? 감세승수가 돼. 감세승수. 감세승수에 대한 뒤에 이제 나옵니다. 감세승수. 뒤에 이제 나온 거로 보죠. 자, 조세승수 나오죠? 조세승수. 정액세는 T는 T0, 비례세는 T는 TY, 곱했잖아요. T는 TY. 자, 조세승수, 아까 감세승수잖아요. 1-C분의 C. 밑에가 분모인가요? 위가 분자. 분자에 C가 붙었잖아요, C. 증세승수는 -C가 붙었잖아요. 아까 정부 지출승수는 1-C분의 1. 증세승수는, 감세승수는 1-C분의 C, 감세. 증세승수는 1-C분의 -C. 이게 비례세일 때, T는 TY가 되잖아요. 비례세일 때는 어떻다? 이렇게 된다, 이러니까. 자, 이거는 1-C 곱하기 1-T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이거는 1-C분의 1-T, C.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거는 1-C분의 1-T, -C.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증세 승수, 감세 승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균형 예산 정리. 고전학파는 균형 예산 승수가 0으로 봤어요. 0으로. 왜? 자, 정부 지출 증감액 마이너스 세액은 0이다. 이렇게. 이건 정부 지출은 지출이고, 이거는 뭐야? 세액은 뭐야? 세금은 이건 뭐야? 이건 수입이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똔똔했다 이러는 거예요. 정부 지출 니꼬루 세액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똔똔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승수가 뭐다? 0이었다 이런 0. 같다. 0. 자, 정부 지출과 세액을 동액으로 동시에 증가시킬 때 각각 확장 효과와 축소 효과가 서로 상쇄돼서 정부 지출 이게 효과라고 해야 되겠네. 효과. 세액 지출 효과, 세액 이게 효과. 그 효과가 0이다 이런 얘기죠. 효과가. 그래서 균형 예산 승수가 0으로 봤다. 고전 학파들은. 근데 케인즈 학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균형 예산 그게 0이 아니라 그건 1이다. 1이라고 봤다. 예를 들어서 자, 델타 Y는 1-C분의 1. 이게 정부 지출이잖아요. 1-C분의 1 델타 G 마이너스. 이게 이제 정부 지출 승수 효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세. 자, 증세. 1-C분의 C.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있잖아요. 델타 G.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걸 계산하면 1-C분의 1-C의 델타 G가 되잖아요. 델타 G가 된다.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델타 Y는 델타 G가 되고 델타 G분의 델타 Y는 뭐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1이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균형 예산 승수가 뭐다? 1이다고 봤다. 1이다.
1이라고 봤다. 케인지언들은 균형 예산 승수가 1이라고 보고 고전학파들은 균형 예산 승수가 0이라고 봤다. 자, 폐쇄 경제 하에서 승수 효과. 폐쇄 경제. 폐쇄 경제라는 거 뭐예요? 아까 총체적 수요 YD는 C 플러스 I 플러스 CIG잖아요. 영어로 하면 폐쇄 경제죠. 개방 경제는 뭐야? 여기다가 X 마이너스 M. 엑스포트, 이거 수출. 이건 뭐야? 임포트, 수입. 이것까지 감안했다. 그러면은 개방 경제가 되는 거죠. 이걸 뺐다. 그럼 뭐요? 폐쇄 경제다. 폐쇄 경제. 그래서 폐쇄 경제, 수출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승수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정부의 지출과 조세의 규모가 동일한 균형 예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그 승수가 1이 된다. 폐쇄 경제. 첫째, 균형 예산이 민간 투자의 민간 저축을 위축시키지 않는다. 둘째, 정액세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셋째, 정부 지출은 이전 지출 없이 비이전 지출만 이루어진다. 넷째, 납세자와 수익자의 한계 소비 상황은 동일하다. 다섯째, 경제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 규모가 일치하는 균형 예산 승수 효과는 1이다. 조세 승수는 1-C분의 -C, 증세 승수죠. 정부 지출 승수는 1-C분의 1, 두 개를 합쳐놓으면 1이다. 이런 얘기죠. 균형 예산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출과 조세를 동시에 한 단위 증가시킬 경우 균형 예산 국민소득도 한 단위 증가하게 된다. 이를 하멜모 효과라고 한다. 하벨모 효과. 그걸 균형 예산 정리라고 한다. 하벨모 효과. 아마 하벨모가 이걸 증명을 했나 보죠. 그래서 하벨모 효과라고 한다. 균형 예산 승수를, 균형 예산 정리를 하벨모 효과라고 한다. 자, 이전 지출 승수 효과. 정부 지출하고 이전 지출하고 조금 틀리잖아요. 이전 지출. 자, 이전 지출. 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잖아요. 그럼 여기 양쪽에다가 이전 지출을 더해준 거죠. 이전 지출. 여기도 이전 지출 P0로 더해지고, 여기도 플러스 P0로 더해줬다. 이런 얘기지. 그죠? 더해줬다. 양쪽에 이전 지출 더해준 거죠.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니까. 민간 부분에서 개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다. 이를 표시하면 CST죠. Y 플러스 P0는 C 플러스 T0 플러스 S, CST. 처분. 자, 가처분 소득을 가처분 소득은 Y 플러스 P0 플러스 T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C는 소비함수잖아요. 소비함수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 이를 소비함수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최종 정리하면 델타 P0분의 델타 Y. 이렇게 이전 지출을 얼마만큼 하면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1-C분의 C다. 이건 곧 뭐죠? 감세승수다. 이래. 감세승수. 감세승수 효과하고 같다. 감세승수 효과하고 이전 지출 승수 효과하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전 지출 승수 효과와 감세 승수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 개방 경제 하에 이번에 이제 X 임포트 엑스포트를 풀었잖아요. 예. 자, Y는 CIG에 왼쪽에 임포트, 오른쪽에 엑스포트를. 그러니까 개방 경제가 된 거죠. 외국 무역의 상품 시장 균형 조건. 자, 저축과 투자의 균형 조건. 다 아는 거죠. CIGX는 STM이다. C는 C0 플러스 CYD고, 지출 승수 효과. 여기서 지출 승수 효과. 자, 외국이 들어갔잖아요. 수출 수입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정액세일 때는 1-C에 1-M이 들어갔죠. M이 들어가고, 자, 비례세일 때는 1-C에 1-T가 있었죠. 거기에 다시 곱하기 1-M이 들어갔다. 이런 거죠. 개방경제일 때. 네. M은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다. 자, 조세승수 효과는 분모에 분자에 추가로 이게 들어가죠. 마이너스 C에다가 이게 붙었죠. 혹이 하나 더 붙었죠. 또 마이너스 C와의 혹이 하나 더 붙었죠. 비례소득세인 경우에. 그래서 정액세의 경우보다 소득세가 도입될 경우에 지출승수가 더 작다. 이 식으로 보면. 그다음에 폐쇄 경제하에서 각각의 지출승수가 개방 경제하에서 각각의 승수 효과보다 더 크다. 개방 경제가 더 적다. 승수 효과가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다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재정승수의 정식화. 자, 제일 위에 보면 재정을 제외한 경제. 그러니까 지가 없잖아요, 지가. 지 없죠? 이 정부 지출 지가 없죠. 정부 지출이 없죠.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을 제외한 경제. CI, 소비와 투자만 있는 거죠. 정부 지출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Y는 CI, C는 A 플러스 CY. 그런 거죠. 여기다 이제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 지출. 재정이 들어갔잖아요. 정부 지출이고 정액세다. 이런 얘기죠. 그 CIG, G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소득세는 비례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죠? 1-t가 붙은 거죠. 1-t가 붙었다. 1-t. 그 다음에 정부 지출과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개방경제다. 무역까지 포함했다. 그러면 1-m이 더 붙었다. 이런 얘기죠. 1-m이 더 붙었죠. 1-m이 더 붙었죠. 이렇게 해서 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재정 승수 효과와 금융 승수 효과. 자, 여기 보시면, 자,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소득 수준에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원래 여기 그림은 아닌데 이놈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해놨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죠. 자,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소득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그림을 보면, 자, 이게 제1상한, 여기가 제2상한, 여기가 제3상한, 여기가 제4상한이죠. 제1상한은 뭐요? 투자함수죠. 투자함수. 투자함수는 이자율과 투자를 나타내잖아요. 이자율과 투자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제2상한은 저축함수죠. 저축함수는 국민소득과 저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3상한은 이건 뭐야? 화폐죠. 화폐함수잖아요. 화폐. 자, 여기는 국민소득이고, 여기는 투기적 화폐수요. MA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제4상한은 투기적 화폐수요와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저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화폐 공급량의 증가가 MA 곡선을 좌하향으로 이동시킨다. 자, 화폐 공급량의 증가면 이 MA 곡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런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킨다.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소득 수준이 Y제로일 때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 MT가 일정하다면 화폐 공급량의 증가는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량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제3상한에서 균형 국민소득 수준 Y0에서 MA가 증가하면, 자, Y0가 여기죠. Y0, 이게 균형 국민소득, YF, 완전고용 국민소득. 이 균형 국민소득에서, 여기죠. 여기서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균형 국민소득 수준 Y0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MA가 증가하면, 자, 이게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증가다. 자, 여기서 MA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MA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죠. MA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줄어들고, 투기적 화폐 수요는 늘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자율은 원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죠. 이자율이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이 이자율이 줄어들잖아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죠. 예? 봐.
제3상한에서 균형 소득 수준 Y자료에서 이 Y자료에서 MA가 증가하면 그것은 제4상한에서 이자율을 저하시킨다.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자율을 저하시키잖아요. 이자율을 저하시킨다. 이러니까. 이자율의 저하는 제1상한의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며 제2상한의 소득 수준을 상승시킨다. 자, 이자율의 증가는 이자율이 증가하면 자, 여기서 보면 이자율이 이렇게 증가한다면 자, 이렇게 되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소득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자율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자율의 저하는 제1상한의 민간 투자를 증가시키며 이자율의 저하 네, 거꾸로 설명했나요? 이자율의 저하는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렇지.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자, I가 민간 투자를 증가시키니까 I 곡선이 이렇게 간다 이러니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I가 I 플러스 G 곡선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며 1상한에서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며 2상한에서 소득과 저축과 소득을 상승시킨다. 2상한에서 저축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죠. 소득 증가하고 저축도 증가하죠. 저축과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 금융승수 효과다 이게. 금융승수. 자, 재정승수의 정식과 투, 재정승수와 금융승수. 자, 이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 자, 민간 투자를 내성 변수로 하는 소득 결정은 이제 케인즈의 일반 모형이에요. 케인즈의 일반 모형. 민간 투자를 내성 변수로 했다. 아까 뭔 얘기죠? 단순 모형에서 Y는 CIG였잖아요. 근데 I는 I0고 G는 G0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성 변수로, 외생 변수로 봤죠.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는. 그 외생 변수로 봤던 이거를 뭐다? 민간 투자를 내생 변수로 바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을 민간 투자를 내생 변수로 하는 소득 결정 이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모형에서는 이 투자를 외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로 보는 게 아니라 투자가 변동한다고 보는 거죠. 변동하는 것 같다. 내생 변수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케인즈의 일반 모형, 완결 모형, 국민 경제의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거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단순 모형에서 외생 변수로 취급했던 투자를 이자율 또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했다. 그래서 화폐 시장은 화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화폐 시장을 포함한 소득 결정이죠. 화폐 시장을 포함한 소득 결정입니다.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1상한. 자, 보죠. 당초에 투자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 I로 이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죠. 투자 함수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잖아요. 이자율이고, 이거 투자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가 감소하면 이자율이 늘어나잖아요. 역함수죠.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그래서 그래.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근데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이렇게 되죠. I였던 게 I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축 함수는 소득의 증가 함수다.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였죠. 이 저축 함수에 여기죠. 여기가 균형 국민소득이고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다. 균형 완전이죠. 자, 정부 지출을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죠. 정부 지출을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축도 증가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했죠. 국민소득 어디서로? 균형 국민소득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저축 함수는 소득의 증가 함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서 균형 국민소득 수준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에 달성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리 갔죠.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달성했다. 제3상안에서 금융자산으로 화폐 보유량은 소득의 감소함수다. 아까 본 거죠? 소득의 감소함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 됐죠.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됐던 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바뀌죠. 그럼 어떻게 돼? 예?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MA 투기적 화폐 수요가 소득이 증가하니까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고 어떻게 되죠? 이자율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자율이 증가하고 투기적 화폐 수요는 줄어들고 이자율이 늘어난 거죠. 자, 3상한 금융자산으로부터 화폐 보유량은 소득의 감소함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었다. 투기적 화폐 수요 줄어들었잖아. 여기서 1이 줄어들었잖아. 이게 투기적 화폐 수요죠. 여기 투기적 화폐 수요니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잖아요.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었다. 투기적 화폐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제4상안에서 유동성 선언은 이자율의 감소함으로써 화폐 보유량이 투기적 화폐 보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자율은 늘어났다. 이자율은 당초 이자율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자율이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늘어났다. 자, 완전고용 산출량 소득 YF죠. 완전고용 산출량을 OYF로 표시한다고 하면 Y0, YF만큼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늘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 지출 G가 민간 투자와 함께 총수요를 형성해서 I 플러스 G선으로 나타내겠다. 이렇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저축과 소득 이자율의 새로운 균형치는 증가하지만 자산으로서 화폐 보유량은 감소한다. 아까 투기적 화폐 보유량이 감소했죠. 감소하게 된다. 새로운 균형 소득 수준은 OIF가 되고 이는 완전고용 산출량 수준과 일치하게 된다. 정부 지출 증가함으로써 일치하게 됐죠.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 소득 수준 증가,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 감소, 이자율 증가, 민간 투자 감소. 고갈 효과라고 한다. 고갈 효과. 머스그레이브는 이를 고갈 효과라고 했다. 화폐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이다. IS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 결정. 수평축이 소득이죠. 수직축이 이자율이죠. 소득이고 이자율이죠. 그럼 IS 곡선이 자 IS0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IS0, 제로고 LM 곡선이 이렇게 되죠. LM0. 그럼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균형 국민소득이죠. 이게 Y0가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이런 그때 이자율이 I0다. 이런 얘기죠. 이자율이 I0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이제 뭘 하는 거죠?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IS1으로 이동한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1으로 이동하죠. 그럼 균형점이 여기죠. 여기 잡았네. Y1의 균형점이죠. 소득 수준은 Y1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죠.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예?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은 어떻게 했죠? 이자율은 I0에서 I1으로 이자율이 대폭 올랐다. 이자율이 올랐어. 자, 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올랐죠. 이자율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자, IS 곡선을 이렇게 이제 분석했죠. 저축과 투자의 균형을 충족시키는 소득과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LM 곡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 이번에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LM 곡선이잖아요.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한다. LM1으로 보자. 여기. 그러면 당초 것과 비교하는 거죠. 당초 2에서 어떻게 되죠? Y2로 소득 수준으로 소득이 오르고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율이 떨어졌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 우측이 되고 새로운 균형점 Z-가 형성되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이자율도 떨어졌다. 이거. 통화량 증가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졌다. 정부 지출 증가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대폭 올랐잖아요. 근데 통화량 증가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자, 경제의 균형은 IS 곡선과 LN 곡선이 교차하는 이점에 성립하는데 그것이 뭐다? 균형 국민소득이다. 균형 국민소득. OI0. 균형 이자율은 OI0. 균형점 2는 특정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자, 재정정책, 정부 지출 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금융정책, 통화량 증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IS, 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자. IS, LM 곡선을 이용한 소득 수준의 결정. 이제 이번에는 수출과 수입, 수출입이 포함돼서 개방경제다. 이런 얘기죠. 개방경제일 때. 개방경제니까, 자, 수입, 임포트, 수출, 엑스포트, 수출과 수입이 양쪽에 붙었죠. 수출과 수입이 붙었죠. 수출과 수입이 총수요와 총공급과 총수요의 수출과 수입이 붙어서 그것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X-M으로 붙었잖아요. X-M으로 붙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Y 플러스 M은 CSTM이고, CSTM은 CIGX고, CSTM은 IGX다. 근데 S 플러스 M은 SM은 IX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정부 지출과 조세가 일치하는 균형 재정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가 일치하는 균형 재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T와 G를 없앤 거잖아요. T와 G를 없앤 거죠. T와 G를 없애는데 뭐다? T는 조세 수입이고 G는 정부 지출이잖아요. 정부 지출과 조세 수입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균형 재정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유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제하에 유도했다. 왜 T하고 G를 뺐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균형 재정이라는 가정하에 그 크기가 같다고 보고 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SM은 IS가 된다. 수출입이 없는 경우, 자, 수출입이 없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은 Y0. 그래서 I, 투자, I, 여기죠. 수출입이 없는 경우는 I가 이렇게 되고, 투자, 저축이 S가 이렇게 돼서 여기잖아요. Y0다 이런 얘기야. 수출입이 여기죠. 수출입이 없는 경우 균형 국민소득은 Y0다. 저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출입이 각각 XM만큼 있는 경우 X가 수입이고 M이 수입이고 X가 수출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죠. IX 그 다음에 SM은 이렇게 된다. 이러니까 두 개 만난 얘기다. 그때 Y2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균형 소득 수준은 총 공급 S 플러스 M과 총 수요 Y 플러스 X가 일치하는 Y2에서 결정된다. 수입이 0이고 수출만 X만큼 하게 된다면 균형 국민 소득은 Y1이 될 것이다. 그렇죠? 수입이 1이다. 수입이 없다. X가 없으면 이거잖아요. 얼마죠? 수입이 없으면 임포트, 수입이 없으면 여기까지 된다. 이런 얘기. 수입이 없으면 수출만 있고 수입이 없으면 Y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입이 0이고 수출만 X만큼 하게 된다면 균형 국민소득은 Y1이다. 이런 얘기죠. 수입만 N만큼 하게 된다면 이때 균형 소득.
그러면 수입만 했다. 수출은 없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수입만 했다. 그러면 Y3가 되겠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ISLM 곡선에다가 개방 경제일 때, 수출과 수입이 가미될 때를 넣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건 또 뭐죠? 정부 지출 승수 또는 이전 지출 승수, 조세 승수, 화폐 승수. 자, 일반 모형에서 이제 봅시다. 일반 모형에서 정부 지출 승수 또는 이전 승수와 조세 승수, 화폐 승수. 아까 단순 모형에서 살펴봤죠. 일반 모형에서 봅시다. 자, 비이전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승수와 이전 지출 승수.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통화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의 비이전 지출이나 이전 지출이 증가한다. 그러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측으로 이동. 원래 IS 곡선이 여기고 LM 곡선이 요거에서 여기가 균형점이었죠. 이게 Y였다 이런 얘기죠. Y, R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에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이제 정부 지출 승수로 보잖아요.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그럼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 우측으로 이렇게 가죠. 자, IS 곡선이 IS 다시로 이렇게 가겠죠. 간다. 그러면 IS 곡선 우측으로 가도 균형 국민소득은 승수요만큼 온다. 그러면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소득 수준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사실은 재정 효과로 여기까지 갔다가 구축 효과로 다시 반대로 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 지출을 증가하니까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하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 이런 얘기잖아요. 소득이 어느 정도. 이게 승수잖아요.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하니까 소득이 델타 Y 얼마만큼 올라왔냐. 이게 승수죠. 승수다. 자, 고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면 승수는 고시 생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할 때와 비교하면 작아진다. 아까 단순 모형에 비해서 승수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단순 모형이 작아진다. 그 이유는 비이전 지출이나 이전 지출이 있으면 균형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자, 균형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죠. 그럼 소득 증대에 따라 거래적, 예비적 동기의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가 감소해서 이자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건 앞부분에서 본 거예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더 작아진다 이런 얘기죠. 이자율 상승은 민간의 투자 수요를 줄이는 구축효과를 이야기한다. 구축효과. 여기서도 구축효과 나왔죠. 여기서 재정효과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온 거는 구축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재정효과, 구축효과.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인데 이게 뭐다? 이전 지출 승수 또는 비이전 지출, 정부 지출 승수 효과죠. 크기를 승수 효과라고 한다. 정부 지출 델타 G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 이 승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승수. 조세 승수는, 자, 정부 지출을 이만큼 증가한 거나 조세를 감소한 거나 똑같은 효과잖아요. 그게 감세 승수. 감세 승수는 정부 지출 승수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똑같다기보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감세 승수. 그리고 조세 승수. 감세. 소비 수요의 변화. 감세로 인해서 소비 수요의 변화. 균형 국민 소득 수준의 변동. 구축 효과를 이야기하고 고시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조세 승수는 고시 생산물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비해서 작아진다. 정부 지출과 조세의 조정에 따라서 초래되는 균형 국민소득이 변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최초의 균형점 2점에서 2-점으로 온다. 2점에서 2-점으로. 정부 지출도 이렇게 해서 2점에서 2-점으로. 그 다음에 감세 승수. 감세 승수도 2점에서 2-점.
증세를 하게 되면 반대로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화폐승수. 화폐승수는 LM 곡선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LM 곡선이 LM 다시로 이렇게 오는 거죠. LM 곡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LM 곡선이. 이 LM 곡선이 LM 다시로 해서 통화량이 증가시키면 이렇게 온다 이런 얘기죠. 저게 이제 화폐승수가 되는 거죠. 통화승수. 한 단위의 통화량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균형 국민소득 수준의 변동의 정도.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던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LM이 LM 다시로 이동한다. 이런 거죠. 그럼 균형 이자율은 떨어지죠. 여기서 균형점이, 자, 여기에서, 이걸 없다고 놓고 보고, 여기에서, 이것까지 감안하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LM 곡선과 A에서 여기서, 그죠? 그러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떨어지네. 그죠? 떨어지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던 통화량이 증가하면 LM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균형 이자율은 떨어지고 국민소득 수준은 증가한다. 최초의 균형점 2점이 E2-점으로 온다. 이게 E2-. 복잡한데, 이게 정부 지출이 없고, 예? 없다고 보면, 지금 저는 정부 지출이 있는 걸 감안해서 여기서 일이 옮겼잖아요. 근데 정부 지출이 없다고 보면 이렇게 되죠. 정부 지출이 없다고 하면 최초의 균형점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자, IS 곡선이 이렇게 되고, LM 곡선이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2점에서 E2-점, 1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정부 지출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정부 지출이 있는 상태를 감안하면 여기서 1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